저도 사실 대림동 처음 왔어요. 그 한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있었는데 약속을 대림동에서 잡는다는 자체를 약간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올라온 요리가 이제 지삼섬이라는 요리인데, 지가 이제 땅지자고요. 삼이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 그 삼자입니다. 네. 선은 이제 고을선자인데, 선은 이제 야채, 싱싱한 야채를 뜻하고요. 땅에서 나는 세 가지 야채로 만든 음식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잡히는 야채들이 좀 있죠. 그죠, 가지. 네, 가지 하나 좀 피망. 맞추셨습니다. 피망. 하나는 감자? 감자입니다. 아, 네, 감자. 역시 아, 그, 감자. 네가 이거 쉽지 않으신데, 다 맞추셨어, 한 방에. 피망, 가지, 감자를 이제 볶은 이 요리인데, 볶기 전에 한번 튀깁니다.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이 살아있죠. 예. 가지 요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한국인들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솔직히 가지 요리가 별로 없잖아요. 종류가 없죠. 예. 볶음 말, 반찬 볶음 말고는 반찬 없는 것 같아요. 볶음? 맞아. 근데 중국에는 진짜 가지로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거든요. 무침도 만들고, 튀김, 또 뭐 가지 만두도 있거든요. 예. 드셔보시죠. 지삼선. 이걸 중국 원어 발음으로 하면 띠산시엔. 띠산시엔. 아,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아니, 아까 전에도 그 시장에서 네. 주문하실 때 중국말 나올 때가 느낌이 확 왔어요. 그 어떤 느낌이 와요? 그냥 먹으면 돼요. 아니면 맛을 볼 것 같으면? 这个甜可以尝一个。 찍어주셨죠? 찍었어요. 안 그래도 중국어 배우고 싶어서 중국 어학연수 갈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대림동 와서 연습하시면, 예. 나중에 대림동 막 어학연수기관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해외로 가지 않아도 지금 사실 일일 중국 여행 같은 느낌 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그런 코스도 하셔도 되겠다. 거의 중국 어학 연수 프로그램, 국내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앞으로도 제가 좀 말씀드릴 사연이 있죠. 아. 이걸 이제 탕수육이랑 꼬바로우를 이제 비슷한 거 뭐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네. 탕수육은 사실 한국 음식입니다. 중국집에서 판매하지만 짜장면도 한국 음식이고요. 이게 물론 짜장면이라는 그러한 음식명은 있습니다. 음식은 있어요. 이게 산동 지방에서 발원한 음식인데 한국과 조리 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맛도 전혀 다르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결국에는 화교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요. 짜장면이 이제 화교들이 발명한 음식이거든요. 화교는 이제 그 조선 말기에 그 이모군란이라고 또 갑자기 이제 한국사 시간이 됐는데 이모군란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구식군대와 뭐 신식군대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구식군대 이제 뭐 쌀보급이라든지 월급 같은 게 지급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 조선조정에서 누굴 끌어들이냐?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때 왔던 군대가 한 4,000명인데 군인들은 거의 다 남성이잖아요. 이 군인들의 어떤 보급을 책임질 상인들도 같이 따라왔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따라왔는데 그게 한국 화교의 이제 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지금의 인천에 가면 그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그 일대에 청나라 이제 조계지라는 거를 이제 조계지라고 하는 땅을 이제 임차해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죠. 조계지를 형성해서 살았거든요. 그게 화교의 역사고 그러다가 계속 뭐 산동 지방에서 뭐 기근도 발생하고 또 중국도 뭐 일본의 침략을 당하면서 굉장히 이제 흉흉했잖아요. 많이를 건너왔죠.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45년 기준으로 그 한국이 광복될 때 한국의 체류 중위 화교가 한 60만 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근데 화교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탄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탄압을. 또 한 가지 되게 안타까운 점은 원래 화교들은 거의 다 산동성 지방,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또 살펴보면 원래 중국을 차지하고 있던 1940년대까지 중국을 통치하고 있던 국민당 집단이 공산당한테 패하면서 이제 타이완, 대만 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는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이 원래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적성국이 되어 버리니까 한국 전쟁 통해서 중국이 이제 싸웠던 이력 때문에 적성국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고 이상하게 대만의 국적을 이제 중화민국 국적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근데 대만이란 땅은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이고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이었는데 그렇게 이러한 중국의 역사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또 한 번 다시 이제 규정당하는 탄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대만의 장개석 정부로부터 중화민국 국적을 부여받은 집단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화교로서 되게 탄압을 많이 받는데요. 그 이승만 때는 창고 봉쇄령이라고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교역상인데 그 사람들이 창고를 봉쇄한다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 때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언제 절정에 달했냐면요. 19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부동산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뭐 화교들은 땅을 얼마만큼 보유할 수 없다. 이런 것도 하고 뭐 이제 장사 같은 것도 좀 규제하고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집에서 볶음밥 판매를 금지했어요. 근데 볶음밥이 한국 분식집들의 위협한다는 취지에서 볶음밥도 이제 금지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탄압 속에서 토지도 보유 금지하고 화폐 개혁을 통해서 그 화교들이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그 화폐들을 완전히 이제 종이 조각지로 만들어 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 30년이 흐르니까 한국의 체류 중인 화교의 수가 57,000명으로 급감했어요. 확 줄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림동을 둘러볼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한국은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다. 차이나타운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사실 자생적으로 생겨난 데가 아니고 예전에 거기가 실제로 조개지 위치였긴 해요. 사실 이제 이모군란 때 들어왔던 이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이미 다 파헤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러한 옛 역사와 명성에 기대어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기획되고 조정한 공간이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뭐냐? 고유명사로서의 차이나타운과는 조금 구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근대 시기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근대국가 출현 이전의 사람들이 나가서 조성한 동네라면 여기는 사실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중국 동포들과 나중에 이쪽 이주노동자로 건너온 중국계 출신들이 조정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일각에선 이제 기존의 화교와 구별된다고 해서 뭐 신화교라고도 호명하곤 하는데 사실 호명이란 건 당사자들이 이제 수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화교라는 호명은 거의 쓰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차이나타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가 사실 명실상부한 차이나타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사실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어서 없죠. 네. 식당하고 상가 이런 것만 하시는 네네. 관광지죠. 관광지여서. 근데 화교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서 뭐 화교 학교도 좀 있고요. 2016년도인가요? 이제 시민단체 한 곳에서 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문항이 중국인들 아니면 뭐 이주민들을 위협적으로 느끼느냐. 한 절반 이상 막 70-80%가 되게 이질적으로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답을 했어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높아져요. 계속 심각해져요. 80-90%가 중국인들 뭐 잠재적 범죄자로 느끼고 두렵다 이렇게 답했는데 근데 그 밑에 바로 따라오는 문항이 뭐냐면요. 실제로 중국 동포 중국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중도 90%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은 결국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이제 조장되고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게 딱 맞는 말씀인 게 난민과 관련된 이슈도 저도 약간 사람들이 막이런 낯섦을 느끼는 거에 극복하는 방법은 만나보지 않아서인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형태에서의 어떤 반복되는 미디어 얘기라든지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 같고 무거운 단어로서의 난민 이렇게 접근해지는 것이 사람으로 되게 동물이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입은 사람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했는데 그 되게 의미가 있네요. 만나본 적 있냐라고 하니까 만나본 적 그렇죠. 있다고. 근데 사실 이 만나보지 못했다는 고백 안에도 어폐가 있는 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계속 만나는 거죠.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요즘 식당 가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모님들이라든가 전부 다 아니면 베이비시터, 가자 도우미, 청소 도우미 그리고 건설 현장 일용직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의 기저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게 이주 노동자들이자 이주민들이거든요. 그걸 일상적으로 사실 매일같이 마주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할 뿐이고 한국 사회가 그 사람들을 비가시화시킨 지 오래라는 얘기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똑같은 그냥 사람이고 똑같죠. 공감을 네. 이제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게 참 확실히 비가시화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큰 건물들이 지금 청소하시는 네, 네, 네. 청소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선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사람들 앞에 전혀 다른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청소를 하고 계시지만 있어도 마치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그렇게 비가시화된 존재들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서빙을 하고 다양한 돌봄 노동을 하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인지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도 전혀 마주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매일 가는 식당에서도.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중층적이라는 거죠. 사실 막 중국인 혐오 이런 것도 없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한참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한참 좀 괜찮아질 때 중국인들이 김치랑 한복을 본인 나라 거라고 얘기를 했다 하면서 이제 뭐 그때 그 했던 그 영상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한복 입은 중국분이 나오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이 화나했던 약간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빌드업으로 이제 뭐 코로나도 터지고 뭐 상황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세한 상황도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문화라든가 사람의 이제 뭐 영유권,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한국이 상당히 어떤 미국화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의 어떤 중국의 부상을 마치 어떤 위협처럼 느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다 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가 팽씨거든요. 네네네. 절강 팽씨예요. 아, 절강 팽씨인데 그 시조를 따라서 부산 지역에 옛날 정착을 했는데 그것도 따져보면 벌써 조선시대 때 일련한 장군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되면서 절강 팽씨 한국에 있는 팽씨는 다 절강 팽씨 그렇죠, 그렇죠. 중국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절강 팽씨 있는 사람이 제 어머니 나도 핏줄이 연결이 됐다 아. 얘기하면 절강 팽씨 너무 많아갖고 돌 던지면 다 절강 팽씨 난 거야. 저런 생각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혀 뭔가 어떤 연결된 느낌을 잘 못 받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장하는 단일 민족이란 게 네, 얼마나 말이 안 허황된 돼. 임진왜란 때도 그때도 이제 명나라 군대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여기 실제로 많이 살기도 했었고 사실 고구려라는 것도 지금 중국의 동북지방에서도 뿌리 내렸던 그러한 정권이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문화라는 게 계속 흘러나오고 섞이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거만 이거는 이렇게 한국 우리 거, 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탕수육은 우리 거, 꼬바로 어디 거, 뭐 김치는 어디 거 자꾸 그러네요. 이런 형태를 이야기가 갖는 재밌. 예컨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고구려 사람들한테 당신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으면 오한이 벙벙해질 거 그런 건 아닙니까? 전혀 없는 개념이 그렇죠. 없는 근대 국가잖아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현대인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자. 우리가 사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척도라든가 기준은 사실 다 근대적인 거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거로 소급해서 그걸 다 적용하다 보면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 뭐 그럼 문화를 어떠한 근대 국가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과거 사람들이 창조한 어떠한 찬란한 문화에 대한 존중의 결여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재외동포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외동포들도 이주민 중에 일부이지 않아요. 예, 지금 중국 동포들이 한 70만, 80만 정도 되고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거기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맞아요. 들어와 계시거든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운동을 하다가 약간 회의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포괄적으로 보면 다 이주민인데 그 이주민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위계가 재생산되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자도 달라요.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와 이제 그냥 일반 이주민,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도 다르고
또 사실 저는 또 그때 불편했던 게 재외동포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차별 해소, 이 권리 확보, 또 뭐 계층 상승을 위해서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외노자가 아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네, 전 그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재외동포들도 절대 다수가 노동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힘든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산재를 당하시기도 하고 임금을 떼이시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라는 자의식이 없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우리 내부에서 또 다른 차별과 유괴를 생산하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룹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주민 운동으로 약간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네, 전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 타입으로 나누고 맞아요. 여러 가지 나누는 것 자체가 정부가 좀 통치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인데 저는 약간 정확하게. 제가 음모론자는 아닌데 저는 약간 정부가 그런 게 분할 통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할 통치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그 안에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렇죠. 다르다라는 네, 형태로 자꾸 활동하고 되는 게 사실 진짜 위험한 것 같고. 한 산업연수생 제도가 뭐 폐지되고 나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을 때도 뭐 사실 동포들한테 좀 더 많이 적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고용허가제를 받는 루트도 그냥 동포와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다르거든요. 비자 타입도 다 다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의 분할 통치 전략에 맞서서 더 큰 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주민 쪽으로 관심을 돌렸고 요즘에는 이주민 중에서도 노동자 아까 말씀드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차별 해소의 문제는 결국엔 계급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지금 정권과 지금 분위기에서 더 어려운 그렇죠. 때에선 어필은 괜찮습니다. 네, 난민분야 활동은 사실 항상 비슷해 있어서 정권의 분위기를 타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난민 인정률 자체도 너무 터무니없고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출입국 목동 쪽에 출입국의 보호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보호실 그러니까 감금 네, 장소죠. 거기 이제 통역하러 한번 갔었는데 보셨어요? 네. 환경이 진짜 열악하고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출입국 공무원들이 사람들 바라보는 방식이 대단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백인 남성 들어올 때부터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른데 그걸 이렇게 차별하고 하다가 심지어는 한국에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라벨링이 찢어져서 추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어떤 인격적 존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에서 너희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을 어겨서 근데 그 법도 되게 자의적이지만 어차피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추방될 사람들이 무슨 대우를 요청하냐 이제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나 보호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랄까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세팅 자체가 여기서 어떤 인권을 옹호한다라는 건 전혀 없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민청을 얘기하고 이민청이 사실 속빈 강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보호실이나 보호소에 감금된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민은 사실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감독의 대상이거든요. 예. 통제의 대상. 예. 그런 거를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제도도 철폐하자라는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런 사슬을 사람들한테 내어둔 상태로 좀 더 부릴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사실 제도도 최근에 개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력이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노동력이고 저는 존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이게 점점 더 노골화되는 것 같아서 정부나 시스템은 그렇지만 그런 형에 기대어 지금 어떤 세대적인 분위기 잘 알 수는 없지만 세대론으로 갈 수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아까 뭐 혐오라든지 외국에서 이제 여행 가거나 만나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지만 우리 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구성원을 여기지 않는 것들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 거를 어떻게 이걸 막 봉합해 가면서 갈 수 있을지가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해가시고 연구를 또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응원을 한 합니다. 학기만 그쵸. 한 학기만 하셨는데도 벌써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뭐 저희 염려가 없어요. 응원을 합니다. 어필도 응원하겠습니다. 어필도 응원하겠습니다.